오늘 24년 7월 4일 그 서유기 시간인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연구실 일정이랑 예비군 그거 스케줄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저는 준비를 못했고 집에서 준비하신 이도우 선생님이랑 홍성구 선생님 순서대로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제 화면 공유해서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이제 그 이번 주에 제가 공부한 내용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공부를 했고요. 제 MLE는 결국 그 파라미터 세타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어떤 분포에 맞춰야겠다라는 그 판단이 선 이후에 그 분포의 세부사항 파라미터를 이제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제 이걸 하는 방법이 likelihood function이라는 거를 먼저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거의 최대값을 찾고 그 최대값을 만들어내는 파라미터를 얻으면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세타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이제까지 배운 분포가 베르노이 분포니까 베르노이 분포를 사용을 해서 하는데요. 여기서 likelihood function은 px given 세타에서 이제 세타 n1, n1승에다가 1마이너스 세타 n0승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likelihood function을 construct 한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최대화하는 세타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집합에 포함 기호가 쓰인 거는 메테리얼에 있듯이 이 세타가 한 개의 순서쌍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여기서 그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 로그를 씌워줍니다. 이게 로그 함수가 strictly 모노톤하기 때문에 이런 변환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로그를 또 씌우면 그 어떤 값이 너무 작아지는 거를 작아져가지고 좀 표시가 제대로 안 되는 네, 그런 현상을 또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고 이제 여기 px 기분 세타에서 이거 1번의 식을 대입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로그 함수의 특징에 따라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맥시멈을 찾아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first order condition과 second order condition을 모두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이 교재에는 이렇게 미분값이 0인 경우에만 찾으면 된다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이계 미분값을 봐가지고 이제 이게 그 맥시멈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이제 미분값이 0인 지점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계 미분값인 지점이 이계 미분을 쳐본 결과 이제 이거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양수고 다 마이너스 텀이 붙었으니까 음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FOC를 만족하는 세타가 최대값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OC 조건을 식을 정리하면 세타는 이제 N1 더하기 N0분의 N1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베르누이 분포라는 모델을 추정할 때는 되게 당연한 부분처럼 보이는데 이 방법론이 저희 어떤 직관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해보고 싶은 점은 이제 그 저희가 사실 전 시간에 이제 디코딩이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사실 전 디코딩이라는 개념이 좀 되게 이해가 되게 헷갈렸는데 이제 ML이라는 개념과 좀 같이 보게 되니까 이제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점에서 비슷한지를 통해서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우선 그 디코딩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코딩은 이제 세타가 주어졌을 때 x를 찾는 겁니다. 여기서 x는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근데 x가 어떤 x냐면 그 px 바 세타를 최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px 바 세타는 x이면 세타는 저희 아까 봤던 그 식에서 갔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는 방법은 우선 기 세타가 주어졌기 때문에 세타를 대입을 하고 이제 세타를 대입했을 때 px 기본 세타를 최대화하는 n1, n0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n1, n0 같은 경우에는 네, 그 x라는 데이터셋의 프로퍼티니까 되게 그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세타가 0, 그 베르누이 분포에서는 0세타가 0.5보다 크면 x가 전부일인 데이터셋으로 나오고 만약에 이제 그 세타가 0.5보다 작다면 이제 전부 0인 데이터셋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 0.5다 하면 둘 중 어떤 거든 상관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전전 시간에 다뤘던 것과 같습니다. 그럼 실제 세타에 숫자를 넣어보고
이것을 최대화하는 숫자, 그걸 선택해 보면 되게 그 계산이 간편합니다. 베르누이 분포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MLE는 근데 좀 이거랑 어떻게 보면 반대입니다. 여기 세타가 여기로 가고 여기 X가 여기로 갑니다. MLE는 X가 주어졌을 때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찾는 겁니다. 근데 최대화하는 건 똑같습니다. 뭐냐면 PX 기본 세타. 그래서 MLE는 X가 주어졌을 때 이 세타를 최대화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거랑 또 그 프로세스 자체도 반대가 됩니다. 우선 그 X에다가 X를 대입합니다. X의 특징인 N1이랑 N0를 추출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PX 기본 세타를 최대하는 세타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까 선택 과정은 위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든 생각이 우리는 결국 그 PX 바 세타랑을 최대화하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어떤 걸 고정하고 어떤 거를 되게 그 어떤 변수로 둔 다음에 극대점을 맥시멈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거를 고정해 두고 어떤 걸 바꿀 것인가에 대한 점에서 되게 그 듀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PX 바 세타를 최대화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인 것이죠.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편미분 같은 느낌도 듭니다. 여기는 세타를 고정하고 x를 찾는 거고 반대로 여기는 x를 고정하고 세타를 찾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후에는 되게 그냥 제가 상상한 좀 부분인데요. ML의 좀 특수성을 일단 보겠습니다. 사실 그 B given A라는 조건 확률에서는 일단 A라는 그 어떤 상황이 맥락이 주어졌을 때 그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좀 선후 관계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MLE에서는 이 B를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사실 A이면 B다 하면 A를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A를 생각하는 과정에 전제하에서 B를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제 여기서는 반대로 then B를 먼저 생각하게 돼가지고 좀 전 되게 반대 노선을 취한다고 해서 좀 되게 직관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확률론의 체계에서 PB 기분 A를 PA분의 PA 교집합 B로 바꾸어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런 방법론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PA분의 PA 교집합 B는 선후 관계가 없는 그냥 수식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 생각은 이제 그 MLE가 디코딩보다 더 계산이 복잡합니다. 디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그 숫자 넣으면 네, 그냥 그 전전 시간에 계산했던 것처럼 숫자 넣으면 바로 딱 간편하게 나오는데 이제 MLE 같은 경우에는 앞 위에서 봤던 것처럼 미분을 직접 하고 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가 좀 더 복잡하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경향이라면 1번의 논의에서 나온 좀 비자연스러움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위에서 말씀 좀 주장했던 부분이 그리고 디코딩이든 ML이든 PX 기본 세타를 최다화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제 만약 이거 자체가 목적이라면 디코딩과 MLE 중에 더 계산이 편한 쪽을 취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번에 주장한 바에 따르면 디코딩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적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PX 기본 세타가 최대화되는 그거를 구해야 하는 맥락이 어떤 맥락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분포 중에 데이터와 가장 적합한 분포를 찾는다는 맥락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아마 PX 기본 세타가 뭐 어떤 게 먼저 주어지는 상관없이 제일 좀 더 큰 쪽이 분포들 사이 비교해서 예를 들어 뭐 베르누이 분포 뭐 아니 뭐 정규 뭐 그냥 초성 분포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그 유니폼 분포라든지 뭐 그런 것 중에 어떤 게 더 적합할까 유니폼 분포 물론 파라미터가 없지만 아무튼 그런 거를 맥스 이걸 구해야 한다면 디코딩과 ML이 중 더 계산이 좀 근데 이제 여러분 보정 데이터 적합한 걸 찾는 맥락에서 맥스 p x 기면 세타 이런 걸 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둘 다 그래서 좀 가장 주장하고 싶은 분은 디코딩과 MLE는 같은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 서로 다른 관점을 취한 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피드백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좀 딜레이한 부분이 있긴 했는데 저는 ML이나 디코더 들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뭐 이론이 막 이렇다 저렇다는 알겠는데 이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떠한 기술이나 알고리즘이 어떻게 적용돼 있는지가 전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그 이미지 분류하는 그 모델을 봤을 때 거기서도 ML이가 적용된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직 계산이랑 생각 정리가 덜 돼가지고 네,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들었을 때 ML이랑 디코더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제 좀 실제로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다음 홍성호 선생님이 좀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저번 주에 그 제가 확률을 베르노이 아니 베이지 정리까지 하고 그다음에 MLE 요번 주에는 그 이후부터 MLE까지 이제 스터디를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하려다 보니까 조금 뭔가 그냥 책을 토대로 이제 진도를 쭉 빼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뭔가 이제 그동안 뭐 이 채널을 통해서 뭐 이것저것 뭐 좀 주워 들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뭔가 확률이라는 이 개념 그 내가 공부해 놓은 그 내용들을 좀 재해석해보자 내 나름대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조금 뭐 속도는 느리지만 얻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사실 MLE까지는 가지를 못했고 그 저번에 이제 공유드렸던 내용 중에 일부 정도만 이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저의 그냥 언어로 좀 재해석하는 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번 주에는 좀 많이 바빠가지고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공유드렸던 내용과 좀 연결시켜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 채널에서 이제 뭐 직문수나 그런 어떤 뭔가 수학을 이제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목적을 둔 그런 수업을 들어보면 이제 채널지기님이 그러니까 뭐 어떤 수학이든지 어, 그 수학은 이제 어떠한 집합과 어떤 함수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기결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확률이란 것은 뭐 어떠한 집합을 사용하고 어떠한 함수를 사용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확률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집합과 어, 상당히 연관이 좀 해비하게 있는 이제 뭐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뭐 어쨌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집합의 연산인 뭐 교집합 뭐 벤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뭐 합집합 뭐 이런 것들을 헤비하게 사용을 하니까 거의 집합과 굉장히 이제 연결이 돼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집합을 사용을 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번 주에 제가 공유했을 때 어쨌든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그다음 이벤트라는 네,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어, 어쨌든, 내가 어떤 걸 시행으로 할 거냐, 시행을 무엇으로 정의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어쨌든 시행이 정해지고 나면 결정되는 이제 전체 집합을 샘플 스페이스라고 한다. 어, 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시행을 주사위 한번 던지기라고 하면은 어, 표본 공간은 이러한 집합이 될 거고 시행을 그냥 주사위 한 번, 동전 한 번 던지기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그냥 하나의 시행이라고 할래. 그러면 표본 공간은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전체 집합이라는 표본 공간이 존재를 하고, 그럼 그거에 따른 이벤트들은 무엇이냐라고 집합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이 표본 공간의 파워셋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표본 공간이 정해지고 나면 여기서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이제 모든 이벤트를 나열을 해본다면 그냥 이 집합의 몇 집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 집합 이 표본 공간에서 나올 수 있는 이벤트는 뭐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각각 1, 2, 3, 4, 5, 6 각각이 있겠고 뭐 1, 2, 뭐 1, 3, 1, 4, 1, 5, 1, 2, 6, 뭐 1, 2, 3, 1, 2,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멱집합 이 S의 파워셋이 가능한 모든 이벤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음, 네, PS는 그냥 파워셋에 뭔가 그냥 표시 수학적으로 그냥 표시를 한 거고, 그래서 PS는 그냥 S의 멱집합을 뜻하는 거고, 이벤트는 S의 원소이지만, 그러니까 멱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각 이벤트 각각의 이벤트 자체로는 또 하나의 집합입니다. 멱집합이 이제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표본 공간과 이벤트가 어떤 집합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러면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함수는 일단 이 그러니까 표본 공간에 원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원소들. 요 원소들에 대한 확률값만 정해주면 각각의 이벤트에 대한 확률값도 자동적으로 정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확률에 대한 확률이라는 그러니까 이 표본 공간에 대한 함수를 정의를 할 텐데 그것을 뭐 fs라고 해놓고 정의역은 이제 s 그러니까 s 집합에서 어, 0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그 실수 안에 있는 그 어떤 집합으로의 이제 함수를 fs라고 한다. 이 함수만 이제 정해지면 어쨌든 이제 사실 확률에 대한 모든 거의 대부분의 개념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집합을 위와 같이 정의를 하고 함수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도 거의 대부분의 공리는 만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이벤트란 집합과 S라는 집합을 전체 집합과 그 멱집합으로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할 건데 이렇게 전체 집합의 각 원소에 해당하는 확률 값을 어,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저번 주에는 어떤 하나의 이벤트에 대한 확률 값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이벤트에 대한 확률 값을 알겠냐라고 살펴보면은 이걸 그냥 편의상 S의 멱집합을 그냥 이올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렇게 표시를 하면 F2라는 이 그 함수는 정의역을 이제 이벤트 집합으로 갖는 거죠. 그리고 공역을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닫힌 구간일 겁니다. 근데 요 F2라는 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 어쨌든 이 이벤트에 대한 원소 각각은 결국 이제 이 이벤트라는 태생 자체가 S의 멱집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에 대한 원소가 곧그 표본 공간의 원소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은 어, 이 fs라는 함수를 태워서 각각에 대한 확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 각각의 원소를 이 fs라는 함수로 태워가지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확률값을 얻은 다음에 그거를 그냥 단순 더해주기만 하면은 네, 요거의 확률값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f2라는 함수는 fs를 좀 가공해서 뭐 합성 함수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공해서 얻어낼 수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뭔가 기본적인 이제 개념을 집합과 함수로 좀 재해석을 해봤고, 그러면 위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그것만으로 저번 주에 공유드렸던 이 공리 세 가지를 만족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리인 이 이벤트의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이제 요 함수가 이벤트를 받아서 확률값을 뱉어내는 함수잖아요. 근데 얘 함수 자체를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형을 0과 1 사이의 그 닫힌 값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공리 2번,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확률은 1이다라는 거는 사실 위에서 얘기한 그 정의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추가적으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 S를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요거에 대한 각각에 대한 그 원소를 fs라는 함수로 태워서 확률값을 얻은 다음에 그걸 전부 더한 값이 1이다 라는 정의를 새로 네, 정의해야지 공리 2번을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리 3번인데 이거는 이제 이벤트가 무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각각의 이벤트는 이제 디스조인트 이벤트라고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이벤트의 모든 그걸 모두 합집합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확률 함수를 태워서 네, 확률값을 얻은 거랑 그리고 각각의 이벤트에 대한 확률값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더한 거랑 같다라는 게 이제 공리 3번인데 이거를 이제 위에서 제가 정의한 내용을 좀 대입시켜서 이게 증명 가능한지 해보면 네, 증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쨌든 이벤트라는 게 이제 제가 좀 어, 키우겠습니다. 이 이벤트라는 게 이제 무한계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 i는 이제 무한대까지 간다고 설정을 했고 그러면 이 각각의 이벤트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넘버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뭐 i가 뭐 예를 들어서 5번이라고 한다면 각각 안에 있는 원소를 2의 5일, 뭐 2의 5이, 점점점 2의 5n 이렇게 들어 있을 텐데 네,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에서 정의한 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정의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그럼 어, 이게 이게 지금 이제 음, 여기에서 좌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벤트를 어, 무한대 개의 각각의 이벤트를 여기서 모두 합집합한 다음에 네, 저희가 위에서 정의했던 이벤트의 확률을 뱉어내는 그 함수를 태운 것과 그리고 어, 요, 요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에 우변이 될 텐데 요거는 그 이벤트의 이제 각각의 이제 원소 얘는 곧 그 표본 공간의 원소이기도 하니까 얘를 fs라는 함수로 태워서 확률값을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거를 어, 이 fs라는 함수로 태워가지고 확률값을 얻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i에 대한 확률 값이 나올 거고 이거를 다시 무한계에 대한 이벤트를 각각의 그러니까 결국 각각의 이벤트에 대한 확률값을 다 구해놓고 그 확률값들을 이제 더한다는 식이거든요. 이거 네 이거는 여기에 있는 거랑 이 우변이랑 동일한 식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는 요 좌변에 대한 식을 해석을 제가 정의한 함수랑 집합을 가지고 이렇게 우변이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요 우변 우변에 대한 거를 다시 이렇게 전개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음, 결국 이제
F2란 거는 이제 이벤트에 대한 확률 값을 뱉어주는 함수니까 이게 결국 개별 이벤트에 대한 확률 값인 거고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구하려면 이 이벤트 안에 있는 각각의 원소를 FS에 대한 FS에 대한 함수를 태워서 확률 값을 얻은 다음에 그거를 n개까지 각각 확률 값을 구해놓고 이걸 더한 게 그냥 이 이벤트의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가 성립을 한다면 아이고. 이 정의가 성립을 한다면 요게 요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위에서 집합과 함수를 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성립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요 우변을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 IR라는 이 하나의 이벤트에 대한 확률을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 I라는 이벤트 안에 있는 원소는 각각 제 그 표본 공간 그 S라는 집합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이 각각을 FS라는 함수를 태워서 썸을 한게 이 PE 요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요거는 이게 같으니까 당연히 요거를 이렇게 네,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것만 만족을 하면 이 좌변을 이 좌변을 전개해서 나온 요거랑 이제 이 우변을 전개해서 나온 이거랑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위에서 제가 정의한 집합과 함수를 대입을 해서 구해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그 공리 3번도 충족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가 이제 집합과 함수를 그러니까 공리를 이렇게 정하는 것과 그냥 집합과 함수를 제가 이 말씀드린 대로 정하고 그다음 요거에 대한 정의만 추가를 해도 그냥 그것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어, 이후 확률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배우는 이제 뭐 저기 프로포지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성질이라든가 그런 것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 공리를 그냥 따르지 않고 제가 그 정의한 집합과 함수만을 가지고 또 그런 똑같은 뭔가 성질들을 증명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멱집합에 대한 얘기인데, 음, 이제 쭉 밑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을 텐데, 일단은 이제 제가 이 이벤트라는 것은 이제 S의 파워셋의 이제 원소라고 위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뭔가 PS라고 얘기하니까 좀 확률 값이랑 헷갈리는 것 같아서 그냥 PS를 그러니까 S의 파워셋을 그냥 이 all이라고 표현을 달리 해놓겠습니다. 그, 그럴 때 F2라는 제가 위에서 선언했던 그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했던 얘기죠. 이 그러니까 정의역이 이 all이 됐고 S의 파워셋이 되고 공역이 이제 0하고 1 사이에 닫힌 구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멱집합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멱집합이니까 이 얼의 개수는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n은 이게 s의 원소의 개수고요.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기로 봤을 때, 그게 원소가 6개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벤트의 개수는 2의 n 제곱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저희가 얘기한 집합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S라는 집합이 있었고 E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뭐 S라는 집합은 사실 되게 좀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냥 뭐 나올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시행으로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어, 저희가 그 저번 시간에 확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각각 이제 그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대한 확률 값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그냥 이벤트에 대한 확률이 얼마일 거냐, 그리고 이벤트에 대한 이제 뭔가 어, 뭐 합집합, 교집합, 그리고 네, 그런 확률에 대한 어떤 게 될 거냐라고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뭔가 이 이라는 집합, 그 이벤트 집합에 대한 대해서 좀 더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어쨌든 이벤트라는 집합이 이제 이 올이라는 집합이죠. 그러니까 S의 파워셋이라는 집합들이 어쨌든 원소들이 그러니까 멱집합에서 파생된 집합이기 때문에 얘의 원소들 자체도 이제 집합이니까 얘 원소에 대해서 집합 간의 연산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원소 자체도 이제 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 집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이라는 이 집합에 대해서 뭐 어떤 연산을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뭐 집합에 관련된 연산 다 적용할 수 있겠죠. 뭐 합집합, 교집합, 뭐 차집합 이런 걸 적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뭔가 좀 의미 있는 연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연산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합집합하고 교집합 연산에 대해서는 적어도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멱집합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원소들 각각을 합집합을 하거나 교집합을 하더라도 그 멱집합 내에서의 값이 새로 튀어나오지 다른 값이 튀어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합집합하고 교집합 연산에 대해서는 닫혀 있는 집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차집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차집합에 대해서도 닫혀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A, B 마이너스 뭐 A, B, 뭐 C를 하더라도 얘는 이제 공집합일 거잖아요. 이 공집합도 이제 멱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차집합도 닫혀 있을 뭐 닫혀 있는 연산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차집합을 왜 뺐는지는 뒤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집합 일단은 이제 합집합, 교집합에 대해서 한두 열건이 존재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합집합은 항동원이 공집합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에 해당하는 어떤 원소와 공집합을 합집합을 하면 어, 당연히 자기 자신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항등원은 공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건은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A 이 원소 합집합 뭐를 해야지 이제 항등원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네모에 해당하는 이제 어, 원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건은 부재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교집합은 항등원, 여건 모두 부재합니다. 네, 이 교집합을 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나오게 하는 항등원이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AB 교집합 네모를 해서 AB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얘는 AB 뭐 또는 AB를 포함하고 있는 뭔가가 이제 네모 안에 들어가야 될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항등원은 존재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모든 원소가 항등원을 공유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항등원이 그 경우일 경우는 항등원이 부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합집합의 경우는 공집합으로서 모든 원소가 항등원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교집합은 그러지 못합니다. 여건 또 생각을 해보면 교집합에 대한 여건은 없습니다. 네. 왜 그러면 항등원을 공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뭔가 항등원과 여건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원소가 항등원을 공유해야 되는 이유는 공유하는 항등원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여건이 존재를 해야만 다른 모든 원소의 이동이 보장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수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수집합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에서 뭔가 다른 이 정수집합 안에 다른 애로 연산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나는 128로 이동을 하고 싶어. 그러면 128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연산 그 다음에 여건을 통해서 일단 항등원으로 먼저 이동을 해야 되고
항등원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내가 이동하고 싶은 그거를 또 연산을 해주면 128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러한 항등원을 공유한 상태에서 영혼까지 존재를 하게 된다면 그 집합 내에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이 뭐 1로 가고 싶다고 해도 이동을 할 수 있고 뭐 어떤 그 정수 집합 내에 어떤 원소로든지 원한다면 이러한 로직을 통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항등원을 공유를 하지 않고 각 원소에 대한 항등원이 다를 경우는 이렇게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항등원과 여건이 존재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항등원이기 때문에 교집합의 경우에는 그래서 모두 부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집합을 연산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이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위랑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으면 행동과 영원히 존재를 한다 할지라도 자유로운 이동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A에서 B로 이동을 하고 싶다고 할 때는 이 로직을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서 A-A 그러니까 이 A라는 그 차집합을 연산으로 생각을 했을 때 A에 대한 여건을 이제 A라고 생각을 하면 A-A를 통해서 이제 공집합으로 이동을 하고 그걸 또 B 연산 내가 이동하고 싶은 연산을 하면 B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게 뭐 합집합이라든가 합집합이라면은 당연히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음, 연산이라 하면 이러한 이유로 이제 뭔가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아니 교환 법칙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제가 교환 법칙 교환 법칙 맞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야지 이게 이제 음, 항등원과 여건이 존재를 할 때 다른 원소로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제 차집합이라는 연산은 그래서 연산에서 뺐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F2라는 함수,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이벤트를 음, 정의형으로 넣었을 때 확률값을 리턴해주는 F2라는 함수는 특정 조건에서는 연산을 보존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 올에서 이 올 안에 이제 특정 이제 집합들을 뽑아낼 수가 있을 텐데 그 어떤 집합을 뽑아냈냐면 이제 디스조인트한 이벤트들을 뽑아낸 집합 이제 부분 집합이죠. 라고 한다면 그 디스조인트한 이벤트들의 이제 원소 E1하고 E2도 이제 각각의 이벤트인 거죠. 그게 이제 교집합이면은 그러니까 어,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는 이제 이 집합을 F2의 정의역으로 한정을 시키면 어, U, U 연산은 이제 연산과 항등을 보존하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직문수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연산과 연산도 보존하고 항등원도 보존하고 영원도 보존하는 그런 이제 집합과 함수들을 이 정수 집합하고 이제 더하기 연산 그거를 이제 유리수 집합하고 곱셈 연산 네, 그 두 가지의 이제 집합을 이동하는 함수를 연산과 항등원과 여건을 보존하는 그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듣고 동일하게 이것도 그러한 개념을 좀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한정시킨 이 디스조인트 이벤트들을 정의역으로 한정을 시키면 이런 이제 수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합집합을 각각의 이벤트를 합집합을 해서 확률을 구하거나 각 이벤트를 이 함수를 통해서 공역으로 이동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더한 값이나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플러스 연산은 이제 공역에 대한 음, 여기가 이제 공역이잖아요. F2를 통해서 이제 공역으로 넣어놓으면 공역 자체가 이제 0하고 1에 이제 닫힌
구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수의 부분 집합에 있죠. 그러니까 실수의 부분 집합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수 집합도 플러스라는 연산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럼 이 공역에서의 이제 플러스 연산하고 이 정의역에서의 연산으로 정의나 이 합집합이라는 연산이 이제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역에서 연산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함수를 통해서 보내는 거하고, 그리고 정의역에서 함수를 통해서 각각 공역으로 먼저 이동을 시켜 놓은 다음에 그거를 공역에서 정의되어 있는 연산을 통해서 계산해 놓은 값이랑 동일을 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연산을 보존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러면 항등원을 보존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항등원을 이 F2란 연산을 태우면 얘는 이제 0일 거라는 0으로 정의를 할 거, 어, 네, 0으로 정의하는 게 좀 합당하겠죠. 그러니까 공집합의 확률을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0이라는 값으로 대응시키니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그래서 이 F2란 함수는 어, 항등원 자체도 보존을 하는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0이라는 게 이 실수에서의 항등원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역, 공역 집합에서에 대한 그 항등원을 이 함수로 보내도 공역에 대한 항등원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제 항등원을 보존한 함수다. 라는 겁니다. F이란 함수가. 네, 그래서 뭔가 제 나름대로 그냥 이제 직문서에서도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재해석을 해왔고, 네,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하나하나 좀 따져가 보면서 뭔가 이런 식으로 다 정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쨌든 확률이라는 과목으로 따지면 그 진도는 뭐 조금밖에 안 나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풀어놓고 하니까 좀 양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 그래도 이제 처음에 이제 확률에 대한 걸 초반 부분을 이렇게 좀 재해석하는 형태로 조금 이렇게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가면은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개념들은 이거를 토대로 계속 좀 적용시켜 나가면서 어, 네, 진도를 나가면 조금 그래도 이후 부분부터는 좀 진도가 빠르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를 오늘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하면서 걱정이 됐던 부분은 어쨌든 직문수라는 내용을 안 들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오늘은 MLE 이야기를 하기로 한 시간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조금 이제 걱정을 했는데, 네, 일단은 제가 배운 내용, 네, 제가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 피드백이나 네, 질문 있으면 네, 말씀 우선 주세요. 저는 봤을 때 매니에 했을 때 그 샘플 왜안 올라가지? 네, 어,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랑 이벤트 저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네, 저 샘플 스페이스 자체가 데이터셋이고 이벤트가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데이터라고 보면 그러면 F는 단순한 기계학습의 어떤 신경망이나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기계학습적인 문제들을 집합과 함수이나 확률로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면은 실제 이게 저는 딱 이거 보고 든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개념들이 좀 괜찮은 내용이어가지고 실제로 그 자연어 처리하는 모델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실제 적용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거 봤을 때는 제일 매핑시키기 좋은 게 아마 좀 자연어 처리 모델인 것 같아가지고 실제 그 자연어 처리가 이거 함수고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모델이 함수라면 걔는 이런 엑시즘과 그 엑시즘 1, 그러니까 공리 1, 2, 3을 만족하고 그 밑에 있는 저런 예산들을 만족하는지 보는 것도 좀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MLE도 좀 뭐 진도는 약간 상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좀 왜냐면 어차피 ML이라는 게 확률이 어느 정도 이해가 난 이후에 어떻게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 대상이니까
지금 당분 그래서 든 생각이 뭐냐면은 지금 내용 정리가 너무 재밌고 이걸로 좀 해볼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이거를 직접 한번 그 자연어 처리가 어찌 보면 GPT 모델, 그러니까 GPT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보면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 분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MLE는 당분간 넣어두고 우선 확률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실제 그, 그 자연어 처리 모델을 제가 다음 주에 그 설명이랑 앞서 말한 그런 공리랑 성질 같은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조금 다른 분들은 다음 주에 조금 마음 편히 와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코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